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단으로 해서 챕터 3까지 했었고 챕터 4를 갖다가 좀 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챕터 4하고 그 다음에 5단원 중요한 거 조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교재로 통사 2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파트가 좀 일정 부분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 문화 상대주의다, 보편윤리다라고 봤는데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다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지구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지구촌이란 말을 쓰는데 지구촌 때문에 결국에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야. 국내 외국인의 체류 증감 추이라서 그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어느 정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약 5% 정도가 되어집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구 대비의 5%니까는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외국인을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 노동자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민들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뭐 여기서는 얘기도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 이건 뭐 필기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드는 거야. 경기도의 안산의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공장이 되게 많은데 안산의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인구의 90%가 외국인이에요. 인구의 90%가 외국인이어서 밤 9시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리를 갖다 돌아다니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 합법적 외국인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불법 체류. 불법 체류인들도 있는데 그 불법 체류인들은 추적이 안 되거든.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 9시에는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의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소라는 데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들의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곳이거든.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의 매일 그 불법 체류자들 갖다가 검거하러 다닐 정도로 이것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도 있다. 나타나고도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이익인가 손해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범죄도시 못 봤죠?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었나? 범죄도시 영화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 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서울의 대림동이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이라고 해서 거기 가게 되면 완전히 중국 식당인지 이런 게 완전히 중국풍입니다. 거의 100% 중국풍이. 근데 거기도 좀 우범 지역이야. 왜냐면 거기에도 범죄도시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거기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합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불법 체류자까지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근데 여기서 나온 숫자는 다 합법적인 체류인입니다.
불법 체류까지 통계에 집어넣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5%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애들이 이 정도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거기 보니까 다문화 사회 양상에서 긍정적 측면이 나와요. 자, 이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는요. 자, 저출생과 고령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출생이 굉장히 떨어지고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 수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체율이라고 해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은 몇 명 정도를 낳아야 되느냐라고 한 2.1명 정도를 낳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76명. 근데 조금 인식이 바뀌어서 아이를 조금 낳기 시작해갖고 이제 조금 늘어난 것이 0.78명. 0.78명이 0.02명이 늘어나서 신생아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예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고령화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고령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팁을 준다라고 하면 20% 이상이 되면은 요걸 갖다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 정도는 알아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곧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는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따라잡혔다. 1인당 GDP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는 이런 쾌거까지 이뤄냈거든. 그게 왜 그러냐라면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양 인구라고 얘기해요. 생산 가능 인구 부양 인구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이면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 부양 인구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주로 무엇을 담당하느냐라고 하면 생산을 담당하는 나이거든. 자, 생산을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몇 살부터 노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15세부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 할 때 얘기했었죠. 어린아이의 노동을 갖다가 착취하는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단은 얘기할 때 사회적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하니까 공정무역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무역 나오면 무조건 윤리적 관점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세부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생산 가능 인구, 부양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에 무엇을 담당하는 거냐면 노동력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양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부양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근데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거기 2번에 나온 것처럼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꼭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긍정적인가 아니냐면 뒤에 말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데 주로 얘네들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3D 업종입니다. 그 밑에 3D 업종 얘기했죠? 3D 업종 기억해놔야 돼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힘들고 어렵고 디피컬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위험하고 데인저러스하고 그쵸? 더럽고 더티하고 하는 이런 3D 업종, 힘든 업종에 얘네들이 주로 봉사를 해요. 일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3D 업종에서 우리 청년들이 3D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쵸?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요. 여러분 중에 농사 짓고 싶은 사람 있어? 젊은 사람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고기잡이 배 어선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라는 섬나라 노동자들 있잖아요. 걔들 데려다가 고기 잡는 배에다가 태워서 고기를 잡고 하는 모습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유가 걔네들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보완책으로 도움을 주는 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봐라. 경기가 만약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한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고용했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잘라야 된다면 외국인부터 자를 거야? 한국인부터 자를 거야? 오전에 수업하니까 한국인부터 자른다고 하던데 그건 안 되죠. 외국인부터 잘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 외국인 고용자들이 실업자가 돼요. 그럼 실업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자리 녀석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본국으로 안 돌아간다? 왜 본국으로 안 돌아갑니까? 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애들이거든. 돈 벌려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서 돈 벌고 오랫동안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어떻게든 도망다니면서 돈 벌어서 그쵸? 생활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EBS 다큐멘터리보다 깜짝 놀란 게 자,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 알죠? 요즘에 전해드리겠지만 범죄가 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EBS에 나온 애가 캄보디아 젊은 청년인데 직업이 뭐냐면은 운전기사야. 어떤 운전기사는 그 왜 뚝뚝이라고 해서 1인용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녀서 이동시키는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얼마 버니까 그럴 때 한 달에 5만 원 버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5만 원 벌면 한 달에 생활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요. 근데 그럼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EBS에서 물어본 게 그럼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럴 때 한 달에 7만 원만 있어도 좋겠어요. 7만 원이면 일단 해결이 됩니까? 이제 7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해결이 돼요. 왜냐면 캄보디아가 열대지역에 속하다 보니까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 먹거리는 풍부하거든.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다. 우리가 또 한 1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여기 살만해요? 그랬더니 자기 월급이 한 달에 가이드가 한 달에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가서 4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빠듯할 텐데요. 애들 학원 병원에 뭐하고 하면 빠듯할 텐데 여기 살만합니까? 했더니 어유 저는 무지 풍족하게 살아요. 선생님도 모르시는데 저는 여기서 월급 400만 원하고 2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고요. 가사도우미만 5명 쓰고 있어요. 무슨 가사도우미를 그 5명에서 그 얼마나 비싼데 그랬더니 아니 한 5만 원, 7만 원 주면 가사도우미 쓸 수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슨 가사도우미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했더니 캄보디아 애들이 조금 게을러가지고 복잡한 일을 못 시킨대. 가사도우미 한 명은 음식만 만들어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너는 청소만 해라. 너는 애만 봐라. 그 다음에 너는 빨래만 해라. 한 명으로 뭡니까? 한 명은 4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일 안 할까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두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니다. 얘가 5만 원 왔다 해서 한 달에 5만 원 버는 애가 한국어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한 거야. 왜?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어 검정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기술도 좀 배웠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느냐라고 했더니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달에 생활비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는 것이 얼마가 되겠어? 얼마치 생활비 버는 거야? 1년치 생활비 버는 거야. 한 달 일하면. 그쵸? 그러면 12개월 1년이라면 얼마치 생활비야? 12년치 생활비야. 그래서 5년간 일하면 60년치의 생활비예요. 그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5년만 일하면 벌 수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애들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한국의 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럼 봐라. 3D 업체는 실업자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은 긍정적 측면일 수는 있으나 실업 상태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옆에 봐보세요. 부정적 측면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 측면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통합의 저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의 증가. 그래서 이게 긍정적 측면으로도 기여하지만은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정책 얘기하겠지만 프랑스가 이걸 미리 경험했어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됐거든. 그래서 그 노동력을 들어서 썼단 말이야. 프랑스는 주로 어디서 노동력 갖다 썼냐면 프랑스에 가까운 나라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인지 이런 데서 하층민들. 흔히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하층민들 데려다 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유럽이니까 어느 대륙이 가까워? 아프리카 가깝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애들 갖다 썼어요. 프랑스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에 프랑스 대표팀 나왔는데 프랑스 대표팀은 지구촌 대표 같아요. 정통 프랑스인처럼 생긴 애들이 거의 없어.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이민자 정책을 썼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침체되니까는 잘랐단 말이야. 외국인들 갖다가 잘라서 실업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프랑스 경찰이 한 10살 조금 더 된 소녀들을 추적한 거야. 왜 추적했냐면 절도 혐의로. 그래서 이 두 어린 소녀가 막 쫓아서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이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담을 뛰어넘었는데 그 담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담을 타고 뛰어넘었는데 불행하고도 밑에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서 그 고압선에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신호를 알고 보니까 히스패닉 계열이야. 이주민 노동자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이 만약에 걔가 프랑스 소녀였다면 과연 경찰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터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가 폭동 수준입니다. 상가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도시가 마비가 되고 리옹이라는 도시가 마비가 되는데 그 시위 인원이 약 100만 명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이주 노동자들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경찰을 처벌할 것이며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한 다음에서야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위가 없어졌거든. 그 다음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뭐 한 거냐면 이민자 정책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고 대신 제발 애 좀 낳아라.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출산이란 2명까지 끌어올라갔어요. 프랑스가.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을 수입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지만 부정적 측면은 그렇죠? 사회 갈등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사는 것과 우리나라가 지금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라고 보게 되면 세 가지. 첫 번째 정책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다문화 사회에서 용광로 정책, 용광로 모델 또는 우리가 용광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광로 모델, 용광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라고 하면 주로 미국에서 사용했던 정책이 바로 용광로 모델, 용광로 정책이 미국에서 사용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용광로 모델, 용광로 정책을 갖다 뭐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류 문화. 주류 문화는 미국 문화야. 주류 문화의 비주류 문화. 주류 문화의 비주류 문화인데 비주류 문화는 이민자 문화예요. 그래서 주류 문화의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편입시켜라라는 것이 용광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의 이민자 문화를 갖다 편입시켜라.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문화 동화주의라는 얘기. 문화 동화주의. 우리 지난주에 문화 동화 배웠죠. 그렇죠? 문화 동화는 뭘 갖다 문화 동화라고 했죠? 내 거 버려라. 그렇죠? 내 거 버리니까 이거는 문화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인정하지 않겠다. 용광로 모델은 미국 모델인데 멜팅판 모델이라고 해서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 미국 문화에 녹아들어야 된다.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봐라. 여기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했다는 요 자체가 문화의 우열을 갖다가 문화의 우열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류 비주류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문화 동화주의에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 미국 문화가 우위에 있는 문화고, 그 다음에
비주류 문화인 이민자 문화는 우리보다 하위의 문화이니까는 니네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서 니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광로 모델이에요.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비돼서 샐러드 그릇 모델이다라고 해서 샐러드 그릇 모델 또는 샐러드 그릇 모델 또는 샐러드 그릇 정책이다라고 해서 이건 어디서 쓴 정책이냐라고 하면 캐나다에서 쓴 정책이 샐러드 그릇, 샐러드 모드 또는 샐러드 그릇 모델, 샐러드 그릇 정책이란 말을 갖다가 캐나다에서 이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모든 문화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모든 문화는 대등하다,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샐러드 그릇 모델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모든 문화가 대등하다, 평등하다. 그럼 모든 문화가 대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샐러드 그릇 정책은 문화의 우열을 문화가 어떤 것이 우수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는 것을 샐러드 그릇 모델은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바로 샐러드 그릇 모델입니다. 100% 출제됩니다. 자, 용광로 모델은 문화의 우열을 인정해요. 그래서 비주류 문화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문화에 녹아들어라. 근데 함정에서 선생님들이 이 용광로 모델이 새로운 문화를 갖다가 새로운 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갖다가 만드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 틀린 거야. 용광로가 마치 뭔가를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가 있으니 여기에 들어와서 니네들은 녹아서 미국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용광로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었어. 그럼 용광로 모델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문할까? 문화 상대주의가. 미국이 우리 문화가 우월하니까 얘는 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돼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문하죠. 그래서 용광로 모델은 오히려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화 공존을 인정하지 않겠다. 문화 공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죠. 문화사대주의는 아니야. 그치? 문화사대주의는 남이 껴도 좋다는 거니까. 근데 얘는 문화 우열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화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쪽에 해당됩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문화 상대주의 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캐나다의 샐러드 그릇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 그릇 모델에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갖다가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는 표현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된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는 표현 자체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중학교 때 슬쩍 배우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확장시켜야 되게 주류 문화, 비주류라는 표현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화의 공존이야. 문화가 서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샐러드 그룹 모델. 단 모두가 대등하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났대요. 뭘로 많이 났겠냐면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공존을 하도록 하라라는 이선지가 나오게 되면 70%가 나.